오늘은 인방의 소설 인규 옥소선. 자, 눈이 내렸을 때 옥소선을 엿보다. 눈을 쓸며, 정확하게는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라는 제목의 소설 중에 발단 부분. 자, 도령이 자란과의 이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각색하여 한문으로 기록한 한문 소설입니다. 자, 인방이라는 사람이 쓴 천예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근데 이 천예록이라는 책이 야담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5만 가지 상당히 재밌는 야담들이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본인이 모아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뭐가? 소설 인규 옥소선이라는 작품이요. 이후 조선 후기 3대 야담집인 개서야담, 청구야담, 동화휘집 등등등의 다른 이름으로 옥소선이라는 이름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이제는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형이 있기는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제목 소설 인규 옥소선이라는 제목은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소설의 한 장면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신분을 속이고 여자 주인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집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올 때 눈을 쓸면서 여자 주인공을 보는 그런 내용, 하나의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제목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이 특별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그만한 이야기고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인물들의 거침없는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의 모습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자 주인공 옥소선의 지혜와 총명함이다. 이 부분은 후반부,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 앞 질풍노도처럼 격렬한 사랑은 전반부에서 남자 주인공을 통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소선의 지혜와 총명함은 후반부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자 주인공에게 부여된 이러한 캐릭터가 결국은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생이었던 자란이 결국 정실 부인이 된다는 결말은 관습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알잖아. 어디서? 춘향전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 아니,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결과적으로는 정실 부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이 소설의 인기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때 어느 이름난 재상이 평안감사로 있었다. 성종 때, 아하, 시간적 배경이죠? 조선시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인공이 남주가 평안감사인가? 그럼 너무 빨라. 자, 이거 남주의 아버지가 이제 평안감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안도가 뭐겠어? 그렇지,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평안도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곳으로 이름을 떨쳤고, 자연이나 누대의 빼어남과 풍류의 성함이 천하 제일이었다. 풍류 호사와 벼슬아치들이 가끔 그곳의 명성을 일소에 붙이다가 어떤 일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무시해버리다가, 평안도 그래봐야 지방이지 뭐, 거기 뭐 볼 거 있어? 됐어 라고 하다가 한번 가보고는 3년이나 머무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었다. 평안가명의 기생명부에 나이 어린 기생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자란이요 호를 옥소선이라고 하였다. 이 자란, 이 옥소선 제목이죠? 이게 이제는 여주가 되겠네요. 그죠? 인물의 등장이 되겠어요. 나이가 겨우 12살로 타고난 아름다움을 비길 데가 없었다.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하나같이 절묘하였다. 더구나 재주와 식견이 있고 똑똑하여 능히 한시와 문장을 지을 줄 알아서 으뜸이라는 향기로운 이름이 이미 평안도 지방에 자자하였다. 한마디로 유명인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훌륭한 명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방백세라는 말. 유방백세, 향기로운 이름을 백세까지 흘려보내다, 전해지다, 이런 뜻으로 훌륭한 명성이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유방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는 연결시키면 딱 맞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란 또는 옥소선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주가 나와야죠. 당시 감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나이도 12살로 동갑이네. 용모가 그림 같고 어려서부터 경전과 사서에 능통하였으며 글을 짓는 것이 민첩하여 비술지변 글이 되었다. 한마디로 글쓰기가 매우 뛰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무엇이라고 불렀어? 신동. 자, 여기까지 남주에 대한 소개가 되겠네요. 감사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고 다만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재주 또한 빼어나서 특히 사랑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 전형적인 발단 부분이죠. 자, 배경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인물, 등장인물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마침 생일날을 맞아 아랫사람들과 더불어 취향당에서 잔치를 벌였다. 기녀들과 악공들을 불러 크게 잔치를 벌였는데 술에 취하여 즐거움이 무르기자 아들에게 야, 너 우리 아들 춤 한번 춰볼까? 이거 괜찮아.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행수기생을 불러 나이 어린 기생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기생과 아들과 기생을 같이 춤을 추게 해요. 와, 요런 거는 조금 뭔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개성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자, 일반적으로 볼 때 기생하고 관찰사가 자, 춤을 추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감사인 아버지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전형성을 띤 인물이라기보다는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개방적인 그런 아버지 모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기생들과 가명에 있는 사람들이 꽃다운 자태와 절묘한 재주를 지닌 자란이라면 좋은 상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란의 나이가 감사의 아들과 동갑 12살이죠. 드디어 그 둘로 하여금 명을 받게 하니 한 쌍의 절묘한 춤이 간드러지기가 연한 버들가지와 같고 나풀나풀 하는 것이 제비처럼 가벼웠다. 이래서 두 인물이 자란과 도령이 인연을 맺게 되네요. 좌상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찬탄을 금치 못하며 그 기이하고 절묘함을 칭찬하였다. 감사가 매우 기뻐하며 자란을 불러 상머리에 앉게 하고 음식을 주었다. 또 비단으로 상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자란을 도령을 모시는 기생으로 정하여 차를 끌어올리고 먹을 가는 일을 돕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잠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둘이 함께 놀았다. 갑자기 먹가는 순간에 말이 꼬일 뻔했어요. 어쨌거나 간에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뒤 두 남녀가 모두 자라 드디어 남녀관계를 맺게 되니 이제 연인관계까지 발전하네. 두 사람의 정이 모두 깊이 얽히게 되었다. 이회전에 나오는 정상과 이회의 사이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앵행전에 나오는 장난과 앵행의 관계와도 같았다. 이때 이회전이라든가 앵행전이라는 것은 딱 꺽쇠 표시 나오고 인물 나오는 거 봐서 알겠지만 당시 매우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있는 인물과 비교해가지고 도령과 자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설 속의 인물의 관계를 다른 소설을 가지고서나 인용해가지고 설명해준다. 요즘 관점으로 본다면 거의 메타 소설적 요소가 드러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도령과 자란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감사의 임기가 벌써 끝나 조정에서 그가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여 다시 유임시키니 부임한 지 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감사의 임기를 마치게 되면 평안도를 떠나게 되잖아. 그죠?
평안도를 떠나게 되면 도령과 자란, 자란과 도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지겠죠. 근데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어버렸으니 이거 걱정스러울 거야. 우려하다 그러면 걱정하다예요. 뭘 걱정해? 자란을 버리고 가고자 하니 아들의 무엇이 상사병이 걱정이 되고, 그녀를 데리고 가자니 아들이 아직 미호냐? 식을 올린 건 아니잖아. 기생하고 식을 올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장래에 누가 될 것이 두려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해. 감사와 부인이 도령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옆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진퇴양난. 부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 자란과 헤어지는 문제는 그 아이 누구 도령에게 물어서 결정합시다. 본인의 의사에 따릅시다 하고는 아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사나이가 좋아하는 일은 아비도 말릴 수가 없다. 요거는 어떻게 본다면 사나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남녀 간의 어떤 애정 문제예요. 애정 문제는 부모가 어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라고 관찰사, 감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네가 하는 일에 말릴 생각이 없다. 솔직하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나는 얘기한다. 너는 자랑과 이미 정이 깊어서 장차 헤어지기 어려울 듯하다. 네가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는 앞에서 나온 거죠. 자,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한 걱정하는 이유예요. 만약 첩을 둔다면 자란을 마누라 처로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기생이니까. 그러니까 첩으로 둔다면 네 혼인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다. 훗날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사내가 첩 하나 두는 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소위 말해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네가 자란을 잊지 못하겠다면 비록 살짝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라. 마땅히 네 생각대로 결정하여 숨기지 말고 말해보아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건 알아.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에 처음 부분에도 잠깐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고전소설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제가 한낱 어린 기생과 어린 기생 누구? 자란. 자기가 좋아하는 자란인데 이걸 어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상대를 상당히 얕보는 거죠. 그죠? 얕보는 거예요. 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상사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십니까? 상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도령이 자란과의 사랑을 단순히 아주 가벼운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비록 한때 눈이 어두워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제 가까이 하였으나 이제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가는 마당에 어찌 미련을 두고 잊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never NEVER 느낌표 빵빵빵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행여 다시는 그런 걱정을 마십시오. 감사와 부인은 기뻐하며 말했다. 기뻐하며 살짝 칙하면 뭐예요? 그렇죠. 직접적 제시 방법. 텔링에 해당하죠.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우리 아들 누구 도령 참으로 대장부로다. 대장부. 왜 대장부야? 싸움을 잘해서? 아니야. 여자에게 연연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대장부라는 거지요. 이별을 하게 되매 자란이 흐느껴 울어 참아볼 수 없었으나
감사의 아들은 이별을 아쉬워하는 빛이 없었다. 자, 자란과 아들과 자란이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대비적이에요. 가명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의 사나이다움 뭐야? 그렇지, 여인에게 연연하지 않는 태도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감사의 아들은 자란과 함께 5, 6년을 지내면서 일찍이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까닭으로 세상에서의 이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인물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일종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면 이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볍지 않다. 그렇죠.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아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여기까지 자란과의 이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도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자, 옥소선, 소설 인규 옥소선이라고 하는 소설의 발단 부분을 살폈어요. 이 발단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랑 또는 애정을 바라보는 도령의 태도죠. 그 도령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비록 한때 눈이 어두워 가까이 하였으나 이제 헌신짝 버리듯 가는 마당에 어찌 미련을 두고 잊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혹시 우리 아들이 자라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배려를 했는데 오히려 이 도령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본다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태도, 어떤 태도? 남자는 여자에게 연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흉내내는 행위고요. 뒤에 가서는 그러지 못한 점을 볼 때 자신의 진심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자각을 하지 못한 채 사회적 통념, 남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응하는 태도에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프면 크게 아프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방의 소설 인규 옥소선, 자, 발단 부분, 자란과의 이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도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